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3부 클로징 할 때 제가 그 마이크 컷이라는 그 버튼을 잘못 눌러서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매끄럽지 못한 방송 진행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건의 법적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랑 변호사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간단히 그 개요 좀 볼까요? 네, 2011년경에 동일본 대지진과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당시 원전 사고로 냉각수 공급이 끊기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원자로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망가진 원자로 자체의 처리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 핵물질이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취해진 조치가 원자로에 물을 부어서 최대한 온도를 낮추는 식으로 현상 유지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물이 하루에도 이제 140톤씩 오염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2022년 말 저장 한계를 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예. 저 일본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 강행하려는 어떤 그 근거 논리 뭡니까? 일본은 이게 자국 내부의 문제이고 예. 자국 영해에 방류하는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논의해서 동의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바다라는 것이 전 세계로 연결된 것이라서 일본이 방류 문제를 자국 바다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예. 또 국제 원자력 기구와 논의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도대체 일본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분석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인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방류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냉각에 사용된 물을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21%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물이 이제 전체 오염수의 72%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수라고 이름만 붙이면 오염수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이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아소다로 부총리가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봐라 이런 예. 말도 나왔지만 아소 부총리는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자기도 또 아차 싶었는지 먹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망발 예, 망언제족이라도 유명한 분이죠. 예. 그러면 이게 국제법적인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국제법 위반 여부를 좀 소상하게 따져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문제는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오염 문제로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행하도록 이제 보장을 하고 자국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협약이 어느 국가가 해양 환경이 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를 할 의무를 주고 있고요. 예. 해양 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력을 과학적 방법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얼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예. 그 내용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도 국제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이런 내용은 이제 국제 분쟁으로서 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이제 취하게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국제법 위반의 내용, 절차상 위반 이런 것들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 국제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국제 전문 재판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이거 판단을 받습니까? 재판이 걸리는 거는 국제중재,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모두 이제 가능은 한데요. 예.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가장 주되게 언급하셨던 게 일본의 방출 결정 이제 중지를 촉구한다 이러면서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가지고 가처분 제소요? 예, 네.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지금 현재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협약에 의해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설립된 재판소인데 주로 이제 대륙붕 경계,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다루어지지만 해양 환경 보호 역시 관할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 절차 어떻게 됩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이제 단심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 국가들로부터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이제 승복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승복 먼저 받고 재판 진행.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승복에 관한 의사표시가 이제 합치가 돼가지고 제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국가가 일방이 이제 제소를 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소를 하면서 관할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하고 다른 부분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측이 이제 먼저 승복에 관한 합의를 하고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체계 그리고 이제 유엔 협약에 따라서 일방 제소에 의해서도 사건이 개시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강제 관할권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재판이란 게 기본적으로 국내 재판만 해도 보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네 오래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단심이라고 얘기하긴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 본안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근데 판결 늦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뭐 비유적으로 보면 짜장 짬뽕 시켰는데 맞게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불어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데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실히 진행되고 그게 또 반영이 돼야지 또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마냥 또 빠르게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를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기간이 또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국제중재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중재재판부 이제 구성에만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제소하는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수싸움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결론을 얻고서 본안을 다투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뭐 거론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재판 이거 진행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앞서서 그 잠정 조치라면 이게 뭐 우리 국내 소송에서 뭐 가처분 말씀하시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본안 판결 나오기 전까지 최종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막기 위해서 임시 조치로서 이제 가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도 임시적 조치로서 이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 조치와 관련한 유사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영국이 핵 연료 재처리 공장과 관련한 이른바 목스 플랜트 분쟁이 있었습니다. 목스 플랜트요? 그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이제 추출한 플루토늄, 우라늄 합성 물질을 목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공장을 영국에서 건설하니까 아일랜드에서 이거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해양 오염 일으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아일랜드가 요구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일부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목스 플랜트 사건을 비춰볼 때 그럼 이번 사건 잠정 조치 승소 가능성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다가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이제 수범자에게 명하는 결정 내리듯이 이렇게 딱 명쾌한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스 플랜트 사건 한번 보면은 거기서도 결론이 인용은 됐지만 당시 재판소가 목스 플랜트 시운전으로 인해 아일랜드 해역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교환을 해라. 그리고 미칠 수 있는 위험이나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라. 그리고 오염 방지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하라. 이런 내용의 잠정 조치를 내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우리도 지금 약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공장 허가 중지, 핵폐기물 운송 중지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직접적인 결론은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 선례를 비춰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어떤 정도의 오염 물질이 어떻게 언제 방류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를 얻는 거는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아예 이제 중지, 오염수 방류 중지 그 자체를 얻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서 아일랜드의 대응이 미흡했거나 그 사건 특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도 우리가 이것까지 명하는 건 자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 것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법리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우리가 승소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 네. 이게 이 오염물질 영해 유입 이것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쪽에 돌파구로 작용해가지고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큰 건데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으로 해서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 조치 이게 해왔고 그래서 일본이 제소해가지고 국제법적으로 다퉜지만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2심에서 뒤집어가지고 전부 승소를 이끌었었거든요. 그렇죠. WTO에서. 그렇죠. 근데 당시 우리나라 승소의 핵심 논거가 일본과 한국 해양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인근 해양 환경이 원전 사고로 인하여 오염 사실 및 오염 우려 사실이 인정되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렇지 않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 이게 인정받았던 건데 방류가 돼서 물이 섞이고 나면 우리나라는 제일 가깝잖아요, 바다가.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이제 같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과학적으로도 이제 환경이 똑같은데 WTO의 결정에 논거가 사라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에 직면하게 되고 수입 제한 조치 역시 종결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염수 이거 방류해버리면 우리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나라 바다인데 영해인데 그럼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수산 산업에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염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일본은 극구 처리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만약에 IAEA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이게 섞인 상태에서는 환경이 똑같다는 것만 따서 쓰지 이게 오염물질의 방류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처음부터 좀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